반갑습니다. 이기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과거에 한국생산성본부에서 근무를 하면서 기업체 컨설팅 및 강의를 진행을 하다가 직장이라는 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장님한테 눈 밖에 나서 좋지 않은 타임이 있었는데 그때 고민을 했던 것이 회사를 이제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 그만둘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받던 급여를 퇴사를 했을 때 볼 수 있다는 게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이제 고민했던 것이 회사에서 받던 급여를 내가 볼 수 없다라고 한다면 회사에서 받던 급여가 내 몸값보다는 인플레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거를 잘 몰랐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후배가 제 위에 상사로 올라가고 저는 승진 누락되고 또 후배보다 월급을 적게 받으니까 속된 말로 이제 열받죠. 열받았는데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제 자존심을 회복하려면 제가 회사를 그만둬야 되는데 그만둘 수 있는 역량이 모자라더라고요. 그때 이제 뼈저리게 느꼈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방황을 좀 하다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가 회사를 그만두려면 회사를 그만둘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랬지 못했다는 것을 굉장히 이제 반성을 하고 그래서 이제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회사를 이제 사표를 내고 나올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뭐 육회, 통쾌, 상쾌라는 말이 있듯이 진짜 삼쾌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나와서 이제 고생을 했지만 어쨌거나 이제 그때 5년간 준비해서 나와서 이제 이 무림에서 저는 이제 무림이라고 얘기하는데 강호에 나와서 이제 기업체에 1000개 이상의 업체를 다니면서 이제 강의를 했는데 뭐 현대, 삼성, SK, LG 굉장히 많은 회사를 다니면서 강의를 하면서 현장에서 만났던 직장인들을 참 안타까운 것이 언젠가는 이 사람들이 이 회사를 그만두는데 그만둘 때의 그 모습들이 참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것이 사람들이 퇴직 이꼬로 은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퇴직 관련된 책들을 서점에서 한 30여 권의 책을 이제 구매를 했어요. 그 책들에 보면 하나같이 은퇴라는 주제로 책을 쓰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은퇴가 아니고 퇴직이거든요. 퇴직은 말 그대로 직에서 물러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직업이나 직장에서 물러나서 이제 잠시 멈춰 있는 상태를 퇴직이라고 하고 은퇴라는 것은 한문을 그대로 해석을 하시면 물러나서 숨는다라는 뜻이에요. 직장을 어쩔 수 없이 그만두고 나와서 한가로이 지낸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은퇴라는 이야기는 백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직장인은 입사와 동시에 언젠가는 퇴사를 합니다. 사람도 태어나면 언젠가는 탄생과 동시에 죽음으로 가는 게 운동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기업도 수명이 30년밖에 안 돼요. 기업이 창업해서 30년 넘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직장인은 어느 시점에 퇴직을 했는데 은퇴라는 시점이 있습니다. 근데 퇴직과 은퇴의 그 갭 차이는 분명히 시간이 존재하는데 그것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시간이 존재합니다. 보통 요새 신입사원이 입사할 때 27세에서 30 초반, 그러니까 평균 한 30이라고 잡고 며칠 전에 신문에도 나왔는데 지금 대졸자들이 취업을 하는데 근 1년을 대기하더라고요. 1년에서 1.5년. 그러니까 30에 취업을 해도 가문의 영광이 될 수가 있는데 그 30에 입사를 해도 주된 직장, 한번 입사해서 그 직장에서 장기 근무하는 그 기간이 14.5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45세쯤 되면 퇴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 전에 퇴사하는 사람도 많죠. 쉽게 이해를 구하면은 대졸자가 기업에 입사해서 부장까지 가는 사람이 10%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40 중반에서 52 사이에 퇴사를 하게 된다는 얘기고 임원 승리하는 사람이 옛날에는 1%라고 했는데 지금은 0.1%에서 0.5%라고 하더라고요. 입사해서 45세에서 50에 퇴직을 한다고 가정을 해도 그 퇴직이 은퇴가 아니잖아요. 요새 100세 시대라고 한다면 50에 퇴사를 했다면 그때가 은퇴가 아니고 100세가 은퇴거든요. 저상할 때가 은퇴예요, 은퇴. 그럼 50년이라는 갭이 있거든요. 장수가 축복이어야 되는데 저주가 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45세, 50세에 퇴사를 한다고 한다면 이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나서서 퇴직자 교육을 의무화시켜서 법정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기업에서도 교육 담당자가 젊은 친구들이잖아요. 뭐 대리 2급 정도 되는 친구들이 이제 올해 퇴직자가 64년생들인데 64년생들한테 지금 대리들 해봐야 어찌 보면 아버지 내지는 조카 삼촌뻘이 되는 양반들한테 그 사람들이 퇴직 이후에 프로그램을 설계한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더 안타까운 것은 퇴직해야 될 그 사람들도 퇴직 이후의 삶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심각성을. 더 안타까운 것은 강의하는 강사도 잘 몰라요. 교육생들보다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 가서 생애 설계 강의를 해요. 앞으로 퇴직 이후에
이렇게 살아라. 이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2022년도에 퇴직자 컨설팅 정부 사업을 가지고 제가 컨설팅을 몇 개 회사를 했어요. 하고 거기에 이제 강의를 같이 했는데 롯데 계열사, 뭐 GS 계열사 몇 개 회사들 22년도에 62년생들한테 이제 강의를 하는데 그 띠동갑인 양반들이 강의를 하더라고요. 이 62년생들이 그때 이제 환갑 나이였는데 그 사람들보다 띠동갑이면 한 50 언저리 있는 사람들이 선배들한테 퇴직 이후의 삶이란 얘기가 뭐예요? 이렇게 형님들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십수년 경험해보지 않은 친구들이 그 사람들한테 그 강의를 하니까 그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읽은 책 중에 스탠퍼드 대학에서의 마지막 수업은요, 학생들한테 마지막 강의가 현명한 퇴사법을 강의를 해요. 우리는 이제 정년한 사람들한테 퇴직 강의를 시킨다고요. 퇴직자들도 심각성을 모르고 어떻게 지내게 되냐면 이벤트에 이벤트. 그냥 그 퇴직자들 정부에서 법정교육을 시키니까 버스 불러다가 지방에 농장 견학하고 온천 가서 목욕하고 그리고 시간 때우고 그 제가 GS 그 강의를 갔는데 그 대상자가 80명인데 담당이 한 3년에서 정년하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기업체에서 60 정년까지 가는 사람들은요 사무 직군, 관리 직군에 있는 사람들은 없어요. 좋은 회사들, 제조업 중에 규모가 크고 좋은 회사들이 공고 졸업해서 3, 40년 근무하고 정년까지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퇴직 이후의 삶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근무했으니까 또 40년 근무했으니까 퇴직 이후의 삶도 먹고 사는데 큰 걱정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세상살이가 퇴직 이후에 돈 가지고 살아가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큰 오산이거든. 일본 기업은요 신입사원 때 CDP 교육을 합니다. 퇴직 이후까지를 연령별로 20대, 30대, 40대, 50대 생애 설계에 대한 교육을 합니다. 제가 현대자동차 강의를 굉장히 많이 다녔는데 현대자동차에는 사무직군은 이 교육 과정이 없는데 오래전부터 생산직에 계신 분들, 조반장들 30대, 40대, 50대 연령대별 생애 설계 과정들이 있어요. 20대, 30대, 40대, 50대에 어떻게 인생을 설계해야 퇴직 이후에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교육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교육생들도 역시 형식적으로 앉아서 교육을 받아요. 강사도 마찬가지고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45세에서 50세까지 직장생활 제1단계가 끝났다라고 하면 그리고 이제 하늘나라 간다라고 하면 은퇴를 한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45세, 50세에 회사에서 퇴직을 한다고 하면 100세까지 산다고 하면 50년의 세월이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여러 직업을 경험을 하셔야 돼. 재취업을 하셔야 된다고. 근데 재취업이 쉽다 어렵다.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거의 불가능하다. 근데 재취업을 해서 이제 어렵게 재취업을 했다 해도 바로 들어가서 6개월 버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또 정리해고 당해요. 그럼 정리해고 당해서 당장 놀 수 없으니까 일용직 알바를 간다거나 파트타임을 간다거나 그 사이에 또 이제 그 재교육을 받고 그 다시 재취업을 하고 이게 이제 여러 직업을 경험을 하면서 그러니까 다단계 경력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시대인데 지금 모든 시스템 자체가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퇴직은 끝난 것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점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보통은 직장인들이 자발적 퇴직이 아니죠. 아웃될 것이라는 것을 사전에 감지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직장인들의 꿈이 뭐예요? 정년까지 가는 꿈을 갖고 이제 입사를 하는데 40 중반에 이제 대다수가 이제 아웃이 돼요. 그러니까 준비 없는 퇴직이 현실이죠. 근데 준비 없는 퇴직이 현실이라는 게 그때가 40 중반, 50 못 돼서거든요. 그러면 요새 결혼들을 몇 살에 해요? 보통은 30 중반이라고 한다면 45세면 자녀가 10살에 10살 초등학교 다닌다고. 거기다 둘 낳았다라고 하면 인생에서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갈 타임이에요. 그때 준비되지 않은 퇴직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밤에 술 한잔 거치고 이제 집에 가는데 가로등이 없는 밤길에 막다른 골목에서 칼든 복면 강도를 만났을 때 여러분 심정이 어떻겠어요? 칼을 들이댄다고 하면 공포 그 자체예요. 여러분들 준비되지 않은 직장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아웃이 되면 직위에서 잘리면 막다른 골목에서 칼든 복면 강도를 만난 그 공포감 이상이라는 거죠. 막막함, 막연함, 갑갑함,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현실. 그때 그 공포를 느끼는 강도도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 여기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부모 잘 만나서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들 상위 몇 프로 외에는 경제적 여유가 없다고요.
또는 이런 거 있습니다. 공포감을 굉장히 심하게 느끼는 사람들은 제가 이제 주된 직장이라고 하는데 주된 직장에서 10년, 15년 근무한 사람들, 한 번도 이직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요, 장기 근속자들은요, 느끼는 강도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강의 다녔던 회사, 울산의 H중공업이라는 세계 최고의 회사에 구주종을 해본 적이 없던 회사인데 조선 파동 때 구주종이라는 소문이 딱 돌았을 때 장기 근속자, 부장들 중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 사람이 대상이 된 게 아닌데도 그런 공포감을 느껴요. 또 상대적으로 이제 그 이직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 구주종을 많이 당해서 왔다 갔다 해본 사람들, 다른 회사로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은 그런 공포감을 상대적으로 느끼지 않겠죠. 그래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뭐 그럴 수 있지 준비를 하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직장인들 대다수가 퇴직을 하게 되면 7, 80%가 80대까지 생활비를 벌어야 되는 게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퇴직자들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 있어요. 이게 제가 만든 공식인데 퇴직을 하게 되면 재취업을 해야 돼요. 근데 재취업이 쉽다 어렵다. 현실적으로 저는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하는데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조금의 여지를 둔다면 어렵다. 일자리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고급 일자리가 없어요. 왜? 퇴직 구조종 정리후 대상자들이 보통은 대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고급 간부들은 항상 구조조정의 대상들이야. 왜? 인건비 절감하려고 하는 게 보통 일반적으로 기업의 경영의 첫 번째거든요. 근데 재취업을 했다라고 쳐도 자기가 다니던 주된 직장에서 받던 급여, 복지 그 수준이 50에서 60%밖에 되질 않아요. 또 두 번째가 재취업을 성공해도 6개월을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재취업을 해도 정리해고, 일용직 이런 식으로 쭉 흘러가다 보면 결국 생활비가 모자랄 수밖에 없어요. 그 생활비 감당이 안 돼서 이제 재취업을 하게 되면 이제 창업에 또 몰리게 되고, 그래서 퇴직자의 현실은 결국 코너에 몰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 현실인데 회사도 당사자도 잘 모른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젊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가 건강이에요. 건강은 있을 때 건강 관리를 하셔야 돼요. 젊은 사람들은 건강 관리 잘해라. 그게 인사치레로밖에 안 들리죠. 근데 여러분들 그 젊은 사람이라고 해도 아마 알 거예요. 그 어르신들이 하는데 아유 저 누구 엄마 살만하니까 돌아가셨어. 노후에 잘 살겠다고 뭐 그냥 안 먹고 잘 안 쓰고 자기 몸 돌보지 않고 자기 몸을 혹사한 거야. 그리고 이제 살만하니까 몸은 이제 망가져서 이미 이제 아내가 다 썩어버린 거예요. 암 걸리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심근경색으로 죽거나. 건강은 젊거나 늙거나 늘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퇴직 전이든 퇴직 후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태어나면서부터 만나는 인연이 누구냐면 가족이거든. 나중에 나이 먹어서 이제 결혼하게 되면 배우자가 생기고, 남자는 처가 생기고, 여자는 남편이 생기고, 부부가 만나서 사랑을 하면 저 2세들이 나오고, 그 가족들의 관계를, 부부간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이 관계를 퇴직 이후에 어찌 해보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많은 직장인들이 복받은 사람이 정년까지 가는데 정년하고 자기가 30년, 40년간 처자식을 위해서 평생을 희생했다고 생각을 해요. 직장인들이. 그리고 이제 정년하고 딱 집에 가면 그 가족들이 반길 것 같아요? 반기지 않습니다. 왜? 없던 사람이 들어와 앉으면 불편하거든. 그 가족과의 관계도 평상시에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잘 만드셔야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재산이라는 거, 돈이라는 거. 젊을 때나 나이 먹었을 때나 재테크에 대한 공부는 하셔야 돼요. 그 네 번째가 일이라는 거, 일. 평생 일을 만드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퇴직 이후에 가장 최고로 준비해야 될 것은 죽을 때까지 일을 만드시면 퇴직 이후의 삶 편안합니다. 아무 걱정 없어도 돼. 죽을 때까지 일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뭐 아주 비근한 예로 도시의 어르신과 시골의 어르신들과의 차이점이 뭐냐면 시골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워라밸이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이게 도시의 어르신들보다 시골 어르신들의 삶이 훨씬 행복해요. 왜냐하면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은 노후 걱정하지 않습니다. 현금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재산이라는 게 뭐냐면 재는 재물이고 산은 인컴이거든요. 재는 이게 뭐냐면 부동산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동산 이거는요 본인한테 도움이 안 돼요. 땅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땅 부자여도 현금이 없어. 그러니까 시골 어르신들은 재와 산에서 산 농사를 지면 수확을 하니까 현찰이 돌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노후 걱정 안 해. 일 걱정 안 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퇴직
전이든 퇴직 후든 평생에 생각해야 될 것이 업으로 평생 직업을 만드셔야 돼. 요새 이제 그 엔잡러라는 말이 있어요. 엔잡러. 이게 엔잡러가 직업이 여러 가지라는 뜻이잖아요. 몇 년 전에 투잡, 쓰리잡 이런 게 있었죠. 쉽게 얘기하면 부업이라는 뜻이에요. 부업. 투잡, 쓰리잡. 지금 제가 직업이 많아요. 컨설턴트, 강사, 교수, 책을 몇 권 썼더니 작가라고도 불러주더라고요. 그리고 유튜버라고, 크리에이터라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직업이 많잖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친구가 있어야 되는데 친구가 많으면 살 길도 많다. 인간관계. 나이 먹을수록 친구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급할 때 찾아갈 수 있는 벗이 없어요. 그럼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그래? 나하고 가장 친한 사람한테 돈 빌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 처음 본 사람한테 돈 500만 원 빌려달라고 하면 미친놈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돈 빌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가장 친한 벗한테밖에 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담도 잘못되어 있는 거지. 그리고 노후에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려면 마지막이 취미, 놀이, 여가. 우리 사람들 놀지도 못해. 놀 줄을 몰라요. 놀아볼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들 직장에서 퇴직 이후의 삶을 준비한다는 게 쉽다 어렵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 회사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녹록치가 않습니다. 딴짓하는 놈 다 보고 있어. 진짜 죽이 살기로 일해도 너 나가 하는 판인데 너 그만둬라고 하는 판인데 딴짓하는 놈들 안 보겠어요? 여러분 사업하는 사업가들이 장사꾼들이 그거 모르겠어요? 놀아본 사람이 노는 거잖아요. 그죠? 요새는 거의가 맞벌이란단 말이죠. 생활 여건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생활비 때문에 몰려가게 되는 게 이제 창업이라고. 그 창업을 하는데 요새 사람들은 제가 강의 중에 물어봐요. 창업하면 몇 프로 망한다? 100% 망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 교육생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이 먹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근데 분화방처럼 나방들이 불쏘로 뛰어 들어가듯이 들어가요. 창업을 합니다. 자영업 창업. 왜? 울며 겨자 먹기로 생활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창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창업 실패로 가요. 동네 고깃집들 있죠. 고깃집. 요새 서울에서 고깃집 하나 차리는데 3억에서 5억이요. 영세업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프랜차이즈 창업하는 사람들, 프랜차이즈 창업하는 이유가 뭐냐면 창업하기 쉬우니까 창업하는데 저는 그 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라고 대놓고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프랜차이즈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으니까. 근데 판단들은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창업을 할 때 3억에서 5억 정도 돈이 들어간다고 하면 자기 돈 가지고 창업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빚을 낼 수밖에 없거든. 그러면 50% 이상이 요새 젊은 사람이 똑똑하니까 정책자금, 창업자금, 형제들한테, 부모들한테 빌려서 빚내서 창업을 해요. 근데 그게 90% 100% 망하면 결국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빚더미에 앉게 돼요. 빚더미에 앉게 되면 가정불화가 올 수밖에 없어요. 자식이 아빠를 보는 눈이 달라져. 빚더미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애들 돌보는 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가정불화가 자꾸 일어나니까 부부싸움 하게 되고 별거하고 이혼하고 이게 공식화돼 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가정이 파괴가 됩니다. 이혼을 하든 별거를 하든. 그럼 무늬만 부부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버티지 못하고 보는 눈들이 있고 빚쟁이들이 달라붙으니까 집에서 독립을 합니다. 나홀로족들, 쪽방에 가 있는 사람들, 원룸에 고시원, 노숙. 제가 지방에 있는 대학들 또 이 특강을 다녔는데 작년에 그 원주의 모 대학 특강을 갔는데 그때가 이제 그 학생들한테 특강이 한 것이 아니고 교직원들한테 특강을 했는데 거기 원룸이 있더라고. 원룸이 거의 황폐화돼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편의점 주인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학생들 여기 없어요. 학생들은 없고 전부 다 이 나홀로족들. 원주 청주의 원룸 같은 경우 30만 원이면 되더라고요. 그 원룸도 안 되면 고시원 가고 노숙하고 결국 건강 악화 고독사로 가요. 지금 50쯤 되면요 지병들이 한두 개씩 다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잘 먹고 잘 살아서 혈압약 있고 당뇨 있고 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 건강관리가 되는데 저런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게 되면 결국 나홀로족들이 되면 하는 일이 뭐냐면 일용직이거든요. 노가다 쉽게 얘기하면. 그 몸이 안 좋으면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병들을 돌보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고독사 하는 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실버 파산으로 가요. 그 재앙이죠, 재앙. 그래서 요새 제가 강의할 때 그런 얘기합니다. 젊은 사람들, 이게 젊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야 돼요. 젊은 사람들이 이걸 들어야 됩니다. 사실은 60 먹은 사람, 50 후반 먹은 사람들은 지금 얻지 못해요. 30대의 사람들이 이걸 잘 새겨 들어야 돼. 지금도 준비하셔야 돼. 지금 50대 된 사람들 구조조정 정리하고 전에 회사에서 망신주기 인사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다른 부서로 옮긴다거나 인사팀장 하던 사람 갑자기 총무팀장 하던 사람 갑자기 영업으로 물류로 보내버립니다. 그럼 창피해서라도 그만두죠. 지금은 절대 그만두지 않아요. 며칠 전 신문에 후배 상사 밑에서 일하는 선배가 나이 먹은 사람들이 영어로 엘더라고 그러거든요. 신문에 엘더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납작 엎드려가지고 버팁니다. 왜? 회사는 전쟁이지만 퇴사는 지옥이거든.
그 선배들에 의해서 학습 효과를 많이 봤어요. 퇴사해서 재첩에서 흘러가다 보면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창업을 하고 빚더미 앉게 되고 흘러 나홀로족 그다가 실버파산으로 간다. 재앙이란 말이죠. 서울역 노숙자가 옛날에는 영등포 뭐 시청 앞에 그 종로 3가 서울역 청량리 이런 데 보면 그 당시에 노숙자들의 90%는 인생의 흐름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대다수였던 사람들이 거기가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들이고 결손가정 출신들이 노숙자들이었어요. 지금은 현재 노숙자의 50%가 창업해서 빚더미 앉아서 실버 파산으로 가서 노숙을 간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그러니까 술과 친구하고 버타는 사람들. 창업은 재앙이다.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창업하지 마라. 그 최선인데 어쩔 수 없이 창업한다라고 하면 신중해라. 기다려라. 못 견디겠으면 빚내서 살아라. 그리고 공부해라. 세상을 공부해라. 여러분들 재취업 쉽지 않고 창업 90% 이상이 망하는데 그래서 제가 창업하지 마라. 그래도 안 되면 힘들더라도 차라리 택시 운전을 해라. 개인 택시를 구입하는데 자격이 없으면 자격을 만들면 되고 개인 택시를 제가 하라는 이유는 젊은 사람은 한 50쯤인 사람들은 월 4,500원 벌 수가 있어요. 요새는 부재가 없어졌어요. 이틀 일하고 3일째 놀고 아니고 한 달 내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밤낮 24시간 일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젊은 사람은 체력이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손님을 태우는 테크닉만 붙으면 4,500원 너끈히 번다고 하더라고요. 차라리 개인 택시 사장이 되라. 택시는 망할 일이 없잖아요. 직장이 일어나면 들은 얘기들이 많잖아요. 직장 다니면서 회사에서 근무할 때는 전쟁이고 나가면 지옥이다. 그리고 이제 먼저 퇴사한 선배들 또는 뭐 동기들이 나가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만만치 않다는 거 많이 학습을 했어요. 그 제가 이제 퇴직후 막막한 사람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런 경험도 해봤는데 작년 인턴 사원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이 대상자가 누구냐면 회사에서 퇴직을 해서 창업했다가 폭망한 사람들이 대다수인 사람들이 할 게 없으니까 재취업을 하는데 계약직으로 일용직으로 이제 중소기업에 입사를 했는데 이 사람들을 정부에서 이제 그 중소기업 대표들한테 당근을 주는 거예요. 작년 인턴 사원들 계약직인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1년까지 급여 지원을 해줘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대표들은 이게 마다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 교육을 받아야 돼. 저는 이제 그 3일짜리 교육 과정인데 그 교육 내용이 뭐냐면 창업 어떻게 해라, 재취업 어떻게 해라, 귀농, 귀촌 어떻게 해라 이런 얘기들이에요. 근데 이미 이 사람들은 경험해 본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 사자 라이온킹 생존 전략을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들 그 초원의 제왕 라이온킹 사자도 굶어 죽습니다. 사냥을 하게 되면 10번 나갔을 때 성공할 확률이 몇 프로? 20%가 안 돼. 새끼들도 생존 확률이 30%가 안 돼. 라이온 체면이 킹 체면이 아니죠. 근데 거기다가 이게 사자들은 혼자 사냥하기가 어려워요. 못해. 떼거리로 몰려다니면서 사냥을 하는 거야. 매복조가 있고 머리조가 있고 사자들의 생태는 부계사회가 아니고 모계사회. 사냥도 암사자들이 하죠. 암사자들이 사냥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암놈, 순놈이 태어나면 순놈이 태어났을 때 순놈들은 집단에서 2년간은 먹여줍니다. 키워줍니다. 3년 차 될 때 숫사자들은 이게 청년 숫사자가 되면 쫓아내버려. 그러면 청년 숫사자라고 한다면 사람으로 말하면 힘이 가장 좋은 때예요. 에너지 넘치고. 근데 그 청년 수사자들이 집단에서 이제 쫓겨나면 어쩔 수 없이 독립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독립을 하게 되면 가장 힘 좋은 청년 수사자들이 1년 안에 50%가 죽습니다. 초원의 제왕 라이온 킹. 그것도 가장 힘이 센 청년 수사자가 집단에서 쫓겨나면 1년 안에 50%가 죽는다. 이 미물도 생존 전략이 있다는 거예요. 100% 생존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가 짝을 찾아야 돼. 그러니까 혼자보다는 두 마리보다는 세 마리가 뭉치게 되면 어때요? 생존할 확률이 높죠. 그래서 청년 수사자들이 생존 전략으로 택하는 것이 첫 번째가 짝을 찾습니다. 그래서 형제끼리 순놈 집단에서 사촌이든 친형제든 간에 이렇게 같이 두 마리 세 마리 나오면 얘네들은 복받은 애들이지. 근데 혼자 쫓겨났다고 하면 혼자 떠돌이끼리 만나야 돼. 그래서 동반자를 찾아야 생존할 확률이 높죠. 그러면서 몸을 키워내서 이제 그 기존의 사자 왕국에 도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역량 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말하면 이제 자기 개발, 역량 개발을 하는 거죠. 몸집을 키워내면서 이제 싸움에 단련도 시키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얘네들이 이제 몸을 키워서 역량 개발을 해서 짝을 찾아가지고 한 마리가 생존할 확률이 적으니까 두 마리, 세 마리가 이제 뭉쳐서 몸을 키워서 기존의 사자 왕국에 도전을 합니다.
그럼 아마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그 기존 집단의 외부에 있는 떠돌이 사자들이 공격을 해가지고 기존의 왕을 죽이면 새끼들 죽이잖아요. 새끼들. 자기 이제 2세들을 또 이제 키우려고. 그러면 이제 기존의 사자 왕국의 한 마리면 두 마리, 세 마리가 공격하면 어때요? 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사자 왕국의 왕은 한 마리일 수도 있지만 한 마리는 풍전등화, 바람의 등불이라는 얘기예요. 그 두 마리, 세 마리가 있어야 두 마리, 세 마리가 공격할 때 서로 치고받고 할 수 있는 내공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생존 전략의 첫 번째가 동반자를 찾아야 되고 두 번째가 역량 개발을 해야 되고 몸을 만들어야 되고 세 번째가 희생입니다. 그러니까 두 마리, 세 마리가 이제 사자 왕국을 이제 그 공격해서 자기들이 성공을 했다. 기존의 그 왕을 물리치고 자기들이 이제 왕이 됐을 때 권력을 얘네들은 공유를 합니다. 사람은 권력을 잡았을 때 공유하지 못하거든요. 1인자와 2인자 확실하게 구별이 되는데 얘들은 같이 공유를 합니다. 권력을. 그래서 이게 코너에 몰렸을 때 퇴직하고서 막막한 상태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생존 전략이 라이언 킹의 생존 전략을 벤치마킹 하시면 돼요. 첫 번째가 퇴직자의 생존 전략은 사자가 생존하기 위해서 짝을 찾듯이 친구를 찾아내시면 돼요. 두 번째는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도서관 다니기. 그리고 이제 희생 배려. 이게 인간관계거든요. 퇴직자가 코너에 몰렸을 때 솟아날 구멍을 만들려면 결국 친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에 공부 다시 한번 해보시고 이 역량 개발 다시 하셔야 되는데 내일 배움 카드를 활용하면 좋다. 그리고 이제 인간관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돌아온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데 살다 보면 제가 5R이라고 하는데 제가 쓴 책에 이 퇴직과 은퇴 사이라는 책에도 제가 이걸 정리해 놨는데 살아온 인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봐라. 복귀하라. 영어로 이제 reflect라고 합니다. 5R, reflect.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사람에게 다시 연락하기. 결국 코너에 몰렸을 때 방법을 하우투를 찾아내려면 결국 그 하우투는 사람과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힘들 때 일을 하다가 강의를 하다가 IMF도 경험해봤고 리먼 사태도 경험해봤고 코로나 때도 경험을 해봤는데 일이 없어요. 결국 일을 만들어내려면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나를 불러줘야 돼. 그래서 그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다시 연락을 하는 거예요. 리커넥트. 근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전화 잘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전화 비용이 아까워서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이미지 전화, 리포지션, 살아온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다음에 릴렉스, 여유를 가져라 이거죠. 그리고 도움이 되는 사람 끌어오기, 리크루트. 중요한 사람한테 다시 연락을 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을 요청을 하셔야 돼. 그 중에 다 도와줄 사람들은 아니거든. 이렇게 하나는 말로 간 본다고 그러죠. 제가 지금도 현직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저 리커넥트와 리크루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논어에 나오는 얘기인데 제가 강의할 때 제가 이제 한 10년 후에 만나도 저를 기억하는 내용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버텨. 이게 무슨 소리냐면 회사에서 항상 요새는 상식 구조 조정의 시대잖아요. 회사에서 늘 사람을 아웃시키려고 그냥 혈안이 돼 있어요. 그래도 창피 주기, 무한 주기, 한직으로 밀어내기 해도 최고의 재테크는 버티는 거예요. 왜? 나오면 지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버텨라는 거죠. 복창을 시킵니다. 쉬는 시간 딱 강의 쉬고 나와서 이제 강의 시작할 때 복창시킵니다. 버텨! 하면 이제 버텨. 3일 내내 버텨 소리 해. 10년 만에 나를 만나도 버텨. 그리고 두 번째가 제가 복창시키는 게 불러주는 사람 있을 때 빠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불러주는 사람 있을 때 한 잔. 요새는 혼술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건 혼술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 아니요. 불러주는 사람 있을 때 한 잔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편하게 불러주는 사람 있을 때 빠는 거야. 이게 논어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게 논어에서 나오는 얘기가 논어 하기 편에 하기에 첫 번째가 하기 시습지면 불역 열어라.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그 하기가 버티라는 소리요. 버티면서 공부해라. 두 번째가 유붕자원 박내면 불역낙고라. 불러주는 사람 있을 때 먼 데서 나를 찾아오면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그걸 우리말로 제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불러주는 사람 있을 때 빠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고 준비된 퇴직을 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준비된 퇴직을 하든 준비되지 않은 퇴직을 하든 정년을 하든 정년해도 60, 100세까지 산다라고 하면 40년을 버티셔야 돼. 근데 그 40년을 놀고 먹을 수는 없습니다. 현직에서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최고의 대접을 받을 수가 있어요. 거기에 기본은 누군가 자꾸 좀 불러줘야 현직에서 있을 수가 있고 불러주는 사람한테 나의 실력을 보여줘야 유지가 되는 거죠. 그게 인간관계가 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정선용입니다. 저는 2020년도에 25년 동안 직장 생활을 마감하고 퇴직하고 퇴직 이후의 생활들에 대한 것들을 깊게 생각해 보면서 글을 쓰고 하는 일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준비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막상 제가 퇴직을 해서 보니까 퇴직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 예로 들면 지난 8월에 비가 많이 올 때 저희 집에 우산이 한 30개가 있어요. 아침에 이제 산책하러 나가려고 하다가 하늘을 보면서 아 비가 안 오겠지 하고 나갔다가 그날 쫄딱 맞았어요. 쫄딱 맞고 집에 와가지고 드는 생각이 이 생각이더라고요. 이 장마가 퇴직하고 비슷하구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순간에 갑자기 비가 쭉 내려서 내 속옷까지 완전히 다 젖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그래서 퇴직을 준비한다는 건 퇴직 이후의 삶이 어떠한 형태인가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준비해야지 어설프게 우산을 30개를 갖다 놓듯이 이것저것 가져다가 놓는 것들이 퇴직 준비가 아니구나 하는 부분들을 깨닫게 됐고요. 퇴직 이후에 무엇이 필요한 건가 이걸 갖다가 압축적으로 모아서 그거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6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제안을 해드리고 싶어요. 세부적인 것들은 나중에 뒤에 가서 설명해 드리겠지만 재테크를 통해서 경제적 기반을 갖다 구축해 놓는 부분들이 첫 번째 준비 사항이고요. 자기 개발할 수 있게 저는 글쓰기라는 도구를 통해서 자기 개발할 수 있는 부분들도 두 번째 부분이고요. 세 번째 부분은 40 정도 되면 일을 노리워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갖춰야 돼요. 이 3가지 정도는 꼭 가지고 있고 퇴직을 하게 되면 또 다시 준비해야 될 부분이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체력을 갖다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아니면 인간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6가지 부분에 대한 것들을 선택적으로 딱 준비해서 가야만이 퇴직 이후에 내리는 장마 같은 비를 갖다가 내가 흠뻑 젖지 않고 벗어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50 정도 되면은 40까지 살아왔던 삶의 문법들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50대에 필요한 삶의 문법 중에 첫 번째 부분은 뭐냐면요. 40대까지는 거의 곱셈 방식의 일들을 해왔어요. 내가 이 일을 한다고 해도 회사에 8이 있기 때문에 이 8에 16이라는 효과를 나오는 게 바로 40까지 효과예요. 근데 퇴직 이후에는 내가 일을 했으면 이 이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이마저도 일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을 갖다가 계속 더해가야 됩니다. 심지어 더 나가서 뺄셈에 대한 것들도 생각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일부는 빼서 해나가야지 온전하게 하나하나 남아있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곱셈에서 덧셈으로, 덧셈에서 뺄셈으로까지 바꾸는 삶의 문법이 첫 번째 부분에 필요한 부분이고요. 40까지의 경우에는 얇고 넓은 부분들을 추구했는데 이때부터는 삶의 문법을 바꿔서 좁고 깊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결국 나한테 남아있게 됩니다. 이런 현명한 선택을 하는 부분들이 50 이전에 바꿔야 될 분명한 생각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24시간을 온전히 나의 것으로 해본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태어나는 순간 가족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가족들의 시간과의 조율을 맞췄을 거예요. 학교를 가게 되면 학교의 시간을 맞춰왔을 거고요. 직장을 가면 직장의 시간을 맞춰와서 갑자기 나한테 주어진 24시간을 갖다가 관리하는 능력들이 퇴직 후에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습관을 들이라. 그러니까 좋은 습관이라는 게 뭐냐면 물리적인 시간들을 갖다가 나의 편으로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좋은 습관이에요. 저는 그래서 퇴직 이후에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면요.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산책을 나갔다 오고 김훈 작가의 라면을 끓이면을 필사를 하고 필사한 걸 갖다가 낭독하는 부분들까지 하고 난 다음에 나름대로 글쓰기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영어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5시에서 10시까지 나의 시간이 완전하게 나의 편으로 되어지는 시간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게 저는 가장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습관이라는 표현보다 더한 것들로 표현해서 리추럴이라 해서 의식인 것 같아요. 내가 하루를 지내는 이런 의식, 이런 것들이 퇴직 이후에 나의 시간을 나의 편으로 만드는 정확한 역할들을 해준다는 부분들을 반드시 아셔야 되고 그래서 삶의 루틴을 갖다가 반드시 퇴직 전에 미리 만들어 놓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 부분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이제 발견하게 될 거예요. 저 같으면 글쓰기인데 이 글쓰기를 발견하니까 3시간 정도가 금방 지나가요. 이렇게 몰입을 하게 되면 심리적인 시간, 이 시간들이 나의 것으로 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시간을 관리하기 위한 좋은 습관과 심리적인 시간을 나의 편을 만드는 몰입이 이 두 가지가 만들어져야만이 퇴직 후에 넘쳐나는 이 시간들이 나의 것으로 온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걸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나의 시간들을 갖다가 누군가한테 의존하는 삶들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퇴직 후에 많은 분들 중에 낮이만 되면은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같이 점심 먹자, 낮술 마시고 이렇게 해서 하루의 시간들을 갖다 의미 없이 흘려보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 후에 넘쳐나는 시간을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좋은 습관과 몰입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퇴직 앞둔 분들한테는 하루빨리 끊어내야 할 습관이 저는 7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7가지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끊어내고 좋은 습관으로 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놓으면 퇴직 이후에 살아가는 일들이 그렇게 버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반드시 끊어냈으면 좋겠어요. 첫째 부분은 뭐냐면요, 정리정돈이 안 돼 있는 분들이 많아요. 정리정돈은 물건만을 정리정돈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정리정돈도 필요하고 나쁜 습관에 대한 것도 정리정돈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주변을 정리했을 때 그 정리했던 것들이 급격하게 이루어져서 내가 좋은 습관으로 갈 수 있는 토대가 첫 번째 마련됩니다. 두 번째 부분은 정리정돈을 안 하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많은 생각들을 다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주변이 어수선하면 생각들이 많아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그러다 보면 뭐가 스며드냐면요, 걱정 불안 속에서 하루를 보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것처럼 단순 명료하게 생각을 갖다가 압축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들이 두 번째 끊어내야 할 나쁜 습관이고요. 세 번째 부분은 우리가 마음까지는 술도 많이 먹고 자극적인 음식에 대한 것들을 많이 먹게 됩니다. 근데 이 자극적인 음식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내 욕망을 부채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극적인 음식을 먹는 순간에 내 욕망에 대한 통제 능력들이 사라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전 라면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라면을 한번 먹고 나면 이 라면을 먹은 것 때문에 다른 인스턴트식품에 대한 것들을 저항력을 갖다가 내가 상실해버려요. 자연 식단을 가지려고 노력하니까 이 부분들이 나의 몸에 편안함을 주고 편안함 덕분에 내가 좋은 습관으로 나아갈 수 있는 부분에 토대가 됩니다. 네 번째 부분은 머릿속에 생각이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들을 많이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나치게 과거에 붙들려 있는 분들은 미래로 나아갈 수도 없고 현재에 집중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과거에 집착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끊어내는 것도 나쁜 습관을 끊어내는 부분 중에 하나라는 걸 갖다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제가 또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지나친 후회라든가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개 보면 불규칙한 수면을 많이 해요. 이 불규칙한 수면이 우리 몸에 얼마나 나쁜 것을 부채질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불규칙한 수면을 갖다가 효과적으로 좋은 수면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뭘 하셔야 되냐면 낮에 좋은 습관을 가지고서 활동을 하는 부분들이 숙면과 연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불규칙한 숙면은 나쁜 습관 중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 걸 갖다가 생각하시고 이건 반드시 끊어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불규칙한 수면이고 지나치게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과거에 집착하고 정리정돈이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마음이 급해가지고 한꺼번에 많은 일을 하려고 그래요.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제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게 되는 차근차근 하나하나 해나가는 것들이 좋은 습관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너무 많은 일을 해나가려고 하는 습관에 대한 것들도 버리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화를 내요. 근데 이 화내는 것도 습관이라서 한 번 화를 내기 시작하면은 화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들이 습관처럼 됩니다. 마지막 7번째, 자주 화내는 습관까지를 버려낸다고 그러면 퇴직을 이후에 삶을 살아가는데 나쁜 습관들은 다 사라지고 좋은 습관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토대를 만들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젊은 사람들과 접촉해라. 두 번째는 낯선 장소를 찾아라. 세 번째는 새로운 지식을 공부해라.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잘 모르실 것 같으니까 하나하나 사례를 넣고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 젊은 세대와 접촉하라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제가 퇴직 후에 저희 동년배나 저희 선배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이 만나가지고 하는 얘기들의 대부분이 무슨 얘기냐면요, 지나간 30년의 세월, 특히 직장에서 나 때 잘했던 얘기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저는 나한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어쩌면 퇴직 이후의 생활을 갖다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데에 관련되어진 접촉이라고 저는 생각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 개선하기 위해서는 젊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신선한 생각들을 많이 해요. 독서 모임에 가서 이 젊은 친구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진짜 어떨 땐 진짜 깜짝 놀랍니다. 은퇴 공부라는 제 독서 모임에 들어와서 27살이가 퇴직 이후의 삶에 대해서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의 삶을 갖다 얼마나 밀도를 높일 건가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자극이 되는 거예요. 젊음이 가지고 있는 생동감과 뭔가를 해보려는 의지와 이런 부분들을 자꾸 내 안에 길을 받아들여야지, 나이 드셔가지고 과거에 있는 것들만 계속 울고 먹고 있는 분들과의 접촉하게 되면 생동감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퇴직 이후에 생동감을 살고 싶다면 젊은 사람 만나세요. 젊은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자리로 가세요. 그것도 하나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퇴직 이후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부분, 젊은 사람들을 만나라. 두 번째 부분은 낯선 장소를 가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퇴직 이후에 가장 편안한 장소가 어딘가요? 집이에요. 근데 집에 계속 있다 보면은 뇌의 활력, 몸의 각성 이런 부분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장소, 나한테 너무 익숙한 장소, 이게 아니라 낯선 장소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집 근처에 산책을 하더라도 오늘 이 코스로 갔으면 다음은 이 코스로 가고, 다음은 이 코스로 가고, 카페 같은 데도 가서도 새로운 카페를 가게 되면 그 카페 내 분위기를 적응하기 위해서 내 뇌가 자극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퇴직 이후에 자극적인 삶을 갖다가 계속 내 안에 내 뇌에 마음에 주기 위해서는 낯선 장소를 가는 것 부분도 중요한 요소라는 것들을 두 번째로 강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인데 퇴직 이후에 새로운 공부를 안 해요. 예전에 해왔던 그 모든 걸 갖다가 계속 우러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지식을 공부하기 위해서 책도 읽고 사람도 만나고 이런 좋은 유튜브 같은 것도 듣고 한 번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 자주 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얘기해 주는 것 갖다가 내 안에 각인시키는 작업, 이런 걸 갖다 저는 퇴직 이후에 얼어붙은 내 마음을 깨우는 도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지식을 배우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접촉하는 부분들, 낯선 장소로 가는 부분들, 새로운 지식을 공부하는 부분들이 있었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퇴직 이후에 삶의 활기가 드러나고 새로운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에너지가 쌓이게 된다는 걸 갖다가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격증을 얘기할 때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자격증을 따는 게 좋습니다. 자격증이라는 건 사회적 징표가 되잖아요. 근데 이 사회적 징표는 앞으로 미래의 트렌드에 좋을 거라고 예측하고서 그걸 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래의 트렌드가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자격증 많이 따시는 분들 중에 공인중개사하고 사회복지사하고, 근데 그게 공인중개사를 갔는데 그쪽에 내가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쪽을 좋아하지 않아. 그러면 그 자격증은 아무 필요도 없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놨는데 어르신들 돌보고 하는 일들을 하는 게 나한테 너무 싫어. 그러면 그 자격증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추천할 수 있는 자격증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그 숲을 설명해주는 그런 자격증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산에 가고 이런 걸 좋아해서 그 자격증을 따가지고, 그다음에 능설명사 같은 분, 역사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분은 그거 가지고서 이후에 이 자격증을 갖다 활용해서 새로운 직업을 찾겠다는 생각보다는 나 이게 좋아. 근데 이게 좋은 것들이 나중에 가서 직업으로까지 갔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들 때문에 하게 되는 게, 자격증을 준비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내가 뭐가 좋아하는가 자기 안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렇게 들여다보고 난 다음에 좋은 자격증을 여러분들이 취득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래를 갖다 예측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뭘 좋아하는가, 나를 바라보는 것들에 주안점을 둬야지. 젊은 세대와 접촉하고 낯선 장소를 만나고 새로운 지식을 공부하라는 게 뭐냐면 나를 만나는 거예요. 나를 만날 수 있게 자꾸 자극을 주고, 그렇게 해서 자극받아가지고 보여지는 것들을 가지고서 내가 몸으로 옮겨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증표를 받는 게 자격증이 되고, 그렇게 가는 것들이 맞지 사회적 트렌드, 미래를 예측하고 이게 좋은 거래,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좀 귀 안 그려줬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사실 의미가 없는데, 저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가능성, 내가 좋아하는 것들, 무엇인가를 들여다보는 것들을 출발해서 자격증을 따라, 이렇게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사실 글쓰기라는 게 취미였어요. 글쓰기를 통해서 내가 보이는 거예요. 글쓰기라는 게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인간인가를 갖다가 자세히 볼 수가 있게 되는 부분 때문에 글쓰기란 취미가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역할들을 해왔고요. 글쓰기를 하다 보니까 또 남의 지식만을 계속 집어넣었는데 이 지식을 갖다가 밖으로 표출해야 되잖아요. 아웃풋을 하잖아요. 이게 어떤 역할을 하면 송곳 같은 역할이에요. 내 안에 막혀있던 것들이 뚫고 나가주는 이 송곳 같은 역할도 이 글쓰기를 통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글쓰기를 통해서 나를 발견하는 과정들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지금도 그래도 작가라는 직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좀 더 내 삶의 밀도 갖다 깊게 들여다보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나한테 주어진 이 하루가 퍼펙트 데이지가 될 수 있도록 몰입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글쓰기를 통해서 자기를 들여다보는 것들은 나는 글쓰기를 못해 이런 상황이 아니라 필수인 것 같아요. 읽는 거에서 더 나아가서 글쓰기까지 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건가의 길들을 갖다가 정확하게 나의 마음의 지도를 가지고서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사람은 혼자 태어나서 혼자 죽어가요. 근데 그 과정에서 사유화라는 걸 됐다가 다시 개인화가 돼서 혼자가 돼가요. 처음에 태어날 때 혼자 태어났어요. 개인으로서 태어났다가 점차 가면 갈수록 사유화가 돼가요. 가족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고,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일원으로 넘어가고, 직장에 가도 직장이라는 공동체에 우선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이렇게 하면서 50까지를 와요. 근데 대한민국의 주진 일자리의 퇴직 연한이 49.3세잖아요. 그럼 50 이후부터는 그렇게 해왔던 모든 것들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직장에서 떨어져 나가고, 거기에 관련돼 맞아왔던 친구들 떨어져 나가고, 정착 남아있는 건 가족이 될 거고, 가장 친한 친구일 거고, 가족마저도 서서히 떨어져 가서 나중에 혼자 외로이 두 평이 안 되는 침대에서 홀로 죽어가서 관으로 들어가는 게 저희 인생인 것 같아요. 50 이후부터는 자꾸 공동체에서 같이 살아가려는 것들에 대한 집착을 하게 되면 같이 어울려지지를 못해요. 특히 제가 퇴직 이후에 가장 뼈저리게 느꼈던 게 뭐냐면, 퇴직 전에 가지고 있던 그 많던 인맥들이 순간에 딱 사라지니까 내 마음의 공허감이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나 혼자 지내는 법, 홀로 지내는 법들에 대한 것들을 분명히 만들지 않으면 점점 나는 외로움을 느끼고 상실감을 느껴가겠구나. 혼자 되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흘러가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의지적으로 혼자 되는 것들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부분들이 훨씬 더 필요하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혼자 지내는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혼자 되는 것들이 다 모여져가지고 결정체를 저는 어떤 걸로 보냐면 다이아몬드를 봐요. 다이아몬드하고 숯하고는 똑같은 원소기호 C가 결합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들은 어떠냐면 고온과 고압에 감춰져서 단단하게 뭉쳐져서 다이아몬드는 어떤 걸로 깨지지 않는 그런 단단한 돌덩이가 되거든요. 사람도 마지막에 죽어가는 순간에는 그래 모든 걸 다 내 안으로 다 끌어들여서 단단하게 서 있어야지 그 살아온 사람들에 대한 것들이 정확한 의미를 갖다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혼자 지내는 법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누군가에 의해서 혼자 지내도록 요구받기 시작하면 섭섭함, 상실감 이러다 보니까 어르신들 중에 가끔 이제 지하철 타면은 소리시는 분, 화를 내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저는 그분들이 뭐냐면 혼자 지내는 법을 스스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상실감이 커져가는 거예요. 아, 내가 누구였는데 자꾸 그런 부분들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지내는 법을 정확하게 단단하게 해봤을 때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지는 이 공동체 사회에서 이론으로서 그래도 존재해 갈 수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혼자 지내는 법들의 가장 좋은 것들이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취미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취미를 가져야 돼요. 예를 든다면 글쓰기, 그림 그리는 거. 예술 쪽이 혼자서 지내서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취미들이 나이가 들수록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보면은 나이 들고도 진짜 멋있게 살고 계신 분들을 보면 혼자서 외로움을 그대로 다 스스로 감수하면서 자기 삶의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이잖아요. 혼자 되는 법들을 정확하게 배우지 않고서는 나이를 먹어가면 먹을수록 외로워질 거고요. 비참해질 겁니다. 그래서 혼자 되는 법들을 반드시 배우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반딧불이라는 이 음악을 들으면서 퇴직 후의 삶이 반딧불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확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직장 생활이나 이런 데들은 사실은 별빛 같은 삶이에요. 회사에 후광이 있어야만이 빛날 수 있는 빛이에요. 근데 퇴직 후의 빛은 자기 스스로 낼 수 있는 빛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가능한 겁니다. 반딧불이 환한 빛은 아니지만 몸 안에서 나는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발광체라고 하잖아요. 근데 회사 생활은 대부분 다 반사체예요. 상대방이 비춰준 빛을 갖다가 내가 반사해가지고 빛을 내게 하는 반사체인데 퇴직 후에는 반사체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반딧불처럼 스스로 빛을 낼 수 있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딧불처럼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 안에서 빛을 은은하게 발습할 수 있는 반딧불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50 이후에 반딧불처럼 살 거야. 그렇게 한다 그러면 자기 안에 집중할 겁니다. 자기 개발에 대한 글쓰기를 할 거고 일을 놀이처럼 해서 일에 대한 가치를 갖다가 충분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마흔에 재테크를 준비해서 이 모든 것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단단한 경제적 토대를 마련하고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딧불처럼 살아가겠다는 생각들을 꼭 마음속에 가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딧불처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퇴직심리연구소 소장 최환규입니다. 퇴직심리연구소를 간단하게 소개하면 퇴직 후의 삶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명함을 꺼내보시겠습니까? 내가 퇴직을 하는 순간 재직하고 있는 회사 이름을 한번 지워보시죠. 그 다음에 직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직급도 한번 지워보시고 주소라든가 전화번호를 다 지우고 나면 내가 퇴사를 하는 순간 남는 건 내 이름하고 전화번호뿐이다. 그래서 이런 현상은 매슬로의 욕구 단계설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입사를 하는 순간 생리적 욕구라든가 안전의 욕구 이런 부분들은 다 충족이 되는 거죠. 일을 하면서 소속이라든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 다음 이제 일을 열심히 함으로써 성취감을 느낄 때 자기 실현의 욕구까지도 충족이 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퇴사를 한다. 상위 욕구를 달성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불안이나 불만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도 있게 됩니다. 직장이라고 지금 하는 부분들은 내가 어느 회사 다니고 조직의 일원으로서 정체성이 회사로 대표되는데 내가 퇴직을 하는 순간 남들이 보기에 아니면 개인 스스로도 도태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퇴직을 지금 두려워하고 좌절을 경험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저 명함에 있는 모든 건 회사에 두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어떤 시선, 관계에도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기업에 다니면 다닐수록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람들이 나를 굉장히 존중하고 우러러보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는데 내가 회사를 그만두는 순간 그런 관계들이 다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계급장을 다 떼고 나면 결국은 최한규라고 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만 주변에 앉게 되는 거죠. 인간관계에 대한 변화는 분명히 지금 따른다. 그걸 내가 어떤 식으로 잘 극복할 건가
그거는 이제 퇴직하시는 분들이 잘 인식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그 다음에 이제 친구와의 관계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월 들어오는 급여가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친구를 만나는 것 자체도 부담스러울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서 악화되는 경우도 있다. 이거는 이제 분명히 인식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활 태도의 변화가 분명히 따릅니다. 직장을 다닐 때 가장 중요한 건 출근이었죠. 아프든지 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시간에는 집에서 나와야 되는 그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였는데 퇴직을 하는 순간 꼭 7시에 나갈 필요는 없는 거죠. 내가 10시에 나가도 괜찮고 생활에서 이제 기상시간이라든가 뭐 취침시간 이런 부분에 대한 변화가 조금씩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규칙적으로 내가 잘 지키는 것도 굉장히 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퇴직을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를 잘 인식하시고 그 생활 태도를 간직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삶의 목표에 대한 변화도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이제 직장을 다니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건 승진하고 급여가 오르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지금 있었는데 내가 이제 퇴직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뚜렷한 목표가 이제 상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생활에 대한 목표를 어떤 식으로 이제 가져갈 건가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하지 않으시면 매일 보내는 시간 자체가 허무해질 수가 있다. 지금 SNS라든가 아니면 유튜브 언론에서 퇴직자들의 어떤 삶에 대해서 많은 정보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생겼는데 이 노후 파산에 대한 부분들은 예전에 이제 정보가 그렇게 뭐 원활하게 소통되지 않을 때는 개인의 어떤 문제로 치부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베이비붐 세대 같은 경우에는 노후 준비에 대한 개념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자식들 공부시키는 게 결국은 자기 노후 대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급 아니면 퇴직 일시금을 전부 다 이제 자식들한테 투자를 하는 분도 계셨는데 성공하는 자식보다는 실패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보니까 부모와 자녀가 함께 힘들어지는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예전에 급여 수준이 지금처럼 높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축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쉽지가 않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이분들이 부동산 재테크로 노후 자금을 준비를 했었는데 아파트라고 하는 시세가 계속 이제 올라가면 노후 자금을 대비한 투자가 성공적이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경기가 이제 꺾이면서 그분들이 이자 부담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노후 준비가 이제 생각보다 원만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재테크도 안 되고 저축도 부족하다 보니까 노후 자금으로 인해서 이제 좀 힘들어지는 부분이 많이 생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노후 자금에 대한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 은행 아니면 이제 보험회사들이 자기네 상품 판매하려고 하는 마케팅 측면도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이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접근보다는 노후 자금이 이만큼 준비가 되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해질 거다. 위기를 재촉하다 보니까 그 말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되게 불안감을 느낍니다. 나는 분명히 지금 저 금액에 못 미치는데 초조해지고 스트레스 상황이 되다 보니까 자기 어떤 상황을 객관적으로 이제 평가를 못하고 맹목적으로 쫓아가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차분하게 객관적으로 어떤 목표를 정하고 정말 내가 노후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를 같이 상의를 좀 한 다음에 거기에 적합한 상품을 찾고 계속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자, 그 다음에 정말 하지 마셔야 될 게 주식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주변에도 주식 투자 때문에 파산한 분들도 꽤 많이 계시는데 이게 이제 주식이라고 지금 하는 부분들은 우리 같은 비전문가가 전문가하고 경쟁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는 정보는 이미 전문가들 사이에 다 지금 돌고 돈 다음에 그분들이 던져주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전문가가 전문가를 이기기는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남들이 주식으로 얼마 벌었다 이런 생각에 이제 현혹되지 마시고 차분하게 뭐 은행이라든가 아니면 정말 안정된 기관에 돈을 맡기시는 게 조금 더 노후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낭비 요소를 좀 줄이는 겁니다. 필요한 자금을 금액들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하면 이게 최소한 금액만 저금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금액이 필요하다고 그 금액을 정하게 되면 어떤 부분에서 어느 정도를 절약해야 되는지 아마 그 금액이 나올 겁니다. 그럼 그 금액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친구하고 술 마시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줄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필요하지 않은 경비는 좀 줄여갖고 은행이라든가 상품에 좀 가입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는 게 금융기관에서 노후에 필요한 자금을 몇백만 원이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게 평균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로 지금 객관적으로 부부가 사는데 200만 원이면 살겠다 이렇게 지금 정해서 이제 200만 원을 확보를 했다고 치면 그 200만 원을 가지고 생활하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아무런 변화가 없어야 됩니다. 아프지도 말아야 되고 갑자기 이제 먹고 싶은 음식도 생기지 말아야 되고 자녀가 결혼하지도 말아야 되고 주변 사람들의 어떤 장례식에도 그런 상황들이 생기지 말아야 되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금융기관에서 필요한 금액이 200만 원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300만 원이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100만 원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200만 원이라고 지금 하는 그 금액에는 너무 몰입하지 마시고 제가 권해드리는 건 만약에 부모가 이제 은퇴를 했을 때 어디서 어떻게 이제 살아갈 건가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지금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아갖고 저금을 하시는지 아니면 연금으로 받을 건지 갖고 있는 자가가 있으면 그걸 뭐 주택용으로 받는
한다든가 어떤 그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노후 자금을 확보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퇴직 후에 내가 어떻게 살 건지에 대한 명확한 목표는 분명히 좀 정하고 가시는 게 필요하다.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 겁니다. 이제 제가 10년 후에 가겠다고 하고 그다음 이제 경비가 100만 원이 든다고 했을 때 1년에 10만 원 정도 저금하면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친구하고 술자리도 좀 줄여야 되고 옷을 사는 것도 두 벌 살 걸 한 벌로 줄여야 되고 이런 어떤 목표가 정해졌을 때 방법을 통해서 이제 10만 원을 확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럼 내가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 목표가 명확할수록 여러분들이 이제 노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삶의 목표를 명확하게 정할수록 여러분들이 노후 파산에 대한 공포에서 이제 벗어날 가능성도 이제 커질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중소기업에 이런 부분에 이제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급여 자체가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보다는 좀 넉넉하지 않은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방법은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 수명을 늘리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대기업에 사는 사람이 정년이 이제 60이다. 그렇지만 현실은 한 55 정도에 어쩔 수 없이 이제 퇴직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고 치면 만약에 이제 내가 60이 아니라 65살까지 일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찾아보는 것도 노후에 대비한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퇴직 후의 삶이라고 하는 건 농부의 삶하고 이제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부가 아무리 지금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날씨가 받쳐주지 않으면 원하는 결실을 이제 얻지 못하는 것처럼 퇴직을 하고 나이가 들어서는 어떤 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아무리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내가 지금 젊은 사람 못지않게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지를 않는다는 거죠. 저도 최근에 일자리를 찾는다고 면접을 볼 기회가 있었는데 바로 이제 그 다음날 미안하지만 안 되겠다 거절 통보가 왔는데 결국은 나이가 많다고 하는 부분들을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불편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월급은 30대나 60대는 똑같이 줘야 되는데 30대를 뽑는 게 훨씬 더 일을 지시하기도 편하고 그분들도 건강한데 만약에 이제 50, 60대 사람을 뽑았다가 혹시나 이제 그분들이 만약에 다치게 되면 단제라든가 이런 처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리스크가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아무리 의욕이 앞서더라도 현실은 녹록치 않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노후 대비를 굉장히 지금 빨리 준비를 하실 게 여러분들 노후에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55 아니면 정말 버티고 버텨갖고 이제 60살까지 근무를 하더라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에 공백이 분명히 있습니다. 공백을 지금 메꿔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메꿀 건가? 그게 저금을 통해서 이제 메꿀 수도 있고 일자리를 통해서 메꿔야 되는데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고 이제 방법을 찾으면 일찍 그 일에 대한 경험을 좀 쌓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불확실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연찮게 이제 도배를 가르치는 그 학원에서 무료로 교육을 시켜준다는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 학원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이가 몇 살이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50대 후반 이렇게 된다고 얘기했더니 도배 기술은 가르쳐 줄 수가 있겠지만 그 기술을 가지고 선생님 집 수리하는데 활용하십시오. 건설 현장에서는 한 55 넘으면 더 이상 일할 기회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이제 포크레인 자격증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포크레인 자격증을 따게 되면 한 1년 정도는 현장에서 실습을 해야 되는데 좀 나이 많으신 분들은 현장에서 잘 실습생을 안 받아주는 모양이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현장이 위험할 수도 있고 지시도 하고 일을 못하면 이제 욕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이 나이라고 지금 하는 부분들이 재취업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걸림돌이 되는 게 현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자격증도 여러분들이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딴 다음에 그거를 지금 활용할 수 있는 경험은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재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격증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더라도 자기가 했던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자격증이 그나마 이제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회계를 하시던 분이 만약에 이제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딴다고 하면 그건 뭐 최고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그냥 전혀 자기 직무 경험하고 상관없는 자격증을 땄을 때 과연 내가 어떤 식으로 고객을 확보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지금 많은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자격증을 쭉 살펴보신 다음에 이 자격증을 가지고 내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그 자격증을 가지고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활용하시는 분들하고 심도 있게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발품을 팔아서 현장을 먼저 확인을 좀 하신 다음에 내가 이런 현장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자격증이 좀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확신이 들 때 이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시간 투자를 가지는 게 어떨까 그렇게 권해드립니다. 내가 40대 후반이든지 아니면 이제 50대로 접어드는 순간 여러분들이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자, 내가 지금 이 회사에서 언젠가는 퇴직을 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지금 퇴직 준비를 언제부터 할 건가? 그걸 이제 가족들하고 상의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퇴직 준비하시는 게 제가 보는데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가 회사의 수명을 조금 더 늘리겠다고 55까지 계속 일을 하다가 원하는 포지션에 승진을 못했을 경우에는 회사 생활도 제대로 안 되지만 여러분들 노후 준비하는 그런 시기도 늦게 되면 결국은 그 후에 삶이 황폐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선택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많은 퇴직 준비
준비하시는 분들이 걱정거리가 돈에 집중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돈보다 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들이 외로움, 시간이 많다 보니까 외로움과 지루함을 어떤 식으로 해소할 수 있을까, 이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회사를 다니는 동안에 사실은 재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돈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만약에 이제 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국민연금이든지 뭐든지 간에 내가 이제 200만 원을 쓸 수 있다고 하면 내가 200만 원 안에서 생활을 지금 할 수 있게 맞출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외로움을 지금 해소하기 위해서는 혼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에 내가 이제 노후에서 어떤 식으로 외로움을 달래면서 시간을 가치 있게 쓸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노는 방법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만약에 금요일까지 직장을 다닌다고 하면 사실은 외로울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외롭다고 하면 동료들 불러갖고 아니면 뭐 친구 불러갖고 이제 저녁에 뭐 술 한잔 할 수도 있고, 약간 이제 경제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친구를 주말에 불러갖고 아니면 주말에 이제 원하는 취미 활동도 이제 할 수 있다 보니까 외로울 시간들이 별로 없는데, 그 직장 다니는 동안에 혼자 보내는 시간에 대한 적응을 하지 않고 갑자기 이제 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많을 때 그거를 지금 하려고 하다 보면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친구 중에서는 매일 친구를 불러갖고 술을 먹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갖고 가족과의 관계도 안 좋아지고 본인도 간이 안 좋아져 갖고 세상하고 관계를 지금 좀 끊은 친구도 있는데, 결국은 내가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가치 있게 보낼 건가에 대한 부분도 돈을 마련한 것 이상으로 굉장히 필요하면서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같이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게 이제 가족과의 관계인데, 만약에 이제 가족하고 관계가 원만하지 않거나 뭔가 지금 갈등 상황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퇴직을 하게 되면 같은 공간에서 불편한 사람끼리 같이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통인 건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내가 집에 있는 게 불편해지거든요. 그러면 밖으로 이제 나돌게 되는데, 사실은 밖에 있는 동안에도 그 외로움을 지금 달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습니다. 결국은 나 혼자 지금 쓸쓸한 날에 혼자서 지내게 되다 보면 삶 자체가 굉장히 허무해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이제 결국은 경제력이 좀 있는 경우에는 그 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술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닐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한테 좋은 얘기를 하는 사람하고 이제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데, 나한테 지금 좋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 경우에 대다수가 사기꾼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돈을 보고 접근한 그런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퇴직 준비가 이제 정말 철저하고, 그 다음 이제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갖고 이제 가족들하고 잘 지낼 수 있으면 그런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빠질 가능성이 지금 많다. 그래서 결국은 겨울 한파에 노출되는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준비를 미리미리 좀 해놓는 게 굉장히 지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취미 생활을 갖는데 돈이 드는 취미도 있고 돈이 안 드는 취미도 있고 쉬운 취미도 있고 어려운 취미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우리가 이제 지속 가능한 취미인가 이렇게 한번 놓고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겨울에 지금 한참 이제 인기 좋은 게 스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취미는 스키다. 그러면 뭐 겨울 한 두세 달 정도만 취미를 즐길 수 있고 나머지 기간 동안은 취미를 즐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그 스키 자체가 지속하지가 않은 취미일 가능성이 많죠. 그 다음에 강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취미를 지금 갖게 되면, 지금은 내가 견딜 수가 있겠지만 한 5년 10년 지났을 때 그 강도를 내가 맞추지 못하게 되면 그 취미도 또 다른 취미로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정말 지금 배우자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가벼운 취미, 정말 이제 권해드리고 싶은 건 그냥 아파트 주변에 산책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동네 뒷산이 있다고 하면 가볍게 이제 뒷산을 계속 이제 오르내릴 수 있는 그런 취미,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같은 데 하시는 분은 아파트 계단 오르내리기, 뭐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만약에 이제 취미로 갖는다고 하면 그렇게 운동 부하도 많지 않으면서 돈도 안 들고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취미가 되겠죠. 만약에 뭐 요새 이제 자전거를 타시는 분도 많은데, 이게 이제 자전거를 타게 되면 어떤 유혹에 빠지게 되냐면 자전거에 비싼 자전거로 바꾸고 싶은 그런 충동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계속 지금 장비를 이제 바꿀 수 있는 여력이 되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좀 열등감을 좀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상대방하고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취미들을 좀 하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내기를 할 수 있는 취미는 저는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뭐 골프를 지금 하지 않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골프에서 내기 골프를 지금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내기 골프를 하는 순간 이게 이제 그 사람들하고는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이길 수 있을까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 순간을 지금 즐기지 못하고 서로 이제 신경전을 벌이는 그런 상황이 많다 보니까 좀 골프가 끝나고 나더라도 좀 불편한 그런 상황들이 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기를 지금 하지 않으면서 좀 지속 가능한,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취미들을 좀 찾아보시면 어떻게나 그렇게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요새 이제 지자체마다 복지회관이라든가 이렇게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스포츠센터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공적인 성격을 가진 기관을 가시면 적은 비용으로 그래도 나름대로 검증된 프로그램을 지금 참여할 수 있으니까 한번 클릭을 좀 해보시면 여러분들한테 충분하게 적합한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취미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시간이 좀 남으시니까 어학을 하나 좀 해보시라 그렇게 좀 권해드립니다. 제 나이 때는 어학 연수라든가 이런 꿈도 못 꾸다 보니까 문법에 굉장히 치중을 했거든요. 영어를 배우더라도. 그래서 이제 좀 시간이 되시니까 회화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만약에 여력이 좀 되시면 여러분들이 회에 나가서 뭔가 지금 내가 이제 현지인들하고 영어로 지금 대화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경험도 좀 맛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영어든지 일본어든지 중국어든지 어학에 좀 시간을 많이 좀 투자를 하셔갖고 우리가 이제 젊었을 때 했던 반쪽짜리 그런 어학 능력이 아니라 정말 같이 현지인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좀 한번 해보시면 분명히 좀 성취감도 느끼시면서 나는 무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퇴직 준비를 어떤 여행 준비로 한번 비유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고 싶은 장소, 기간을 좀 정해놓고 이제 여행 준비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돈이 이 정도니까 이 돈에 맞춰갖고 이제 여행을 준비하는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이제 사람에 따라 조금 다를 겁니다. 아마 그래서 아마 여행 만족도를 따져보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 가서 현지인들하고 대화도 하면서 경험하는 그런 여행들이 일방적으로 가이드가 안내하는 그런 패키지 여행보다는 훨씬 더 만족도가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퇴직 준비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분명히 지금 만족도가 이제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후반기 삶이 어떤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다음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여행을 지금 할 때 중요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건 장소하고 기간도 중요하지만 이게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만족도는 분명히 지금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가고 싶은 거기를 가더라도 같이 가는 사람이 좀 불편하거나 아니면 이제 현지에서 만나갖고 같이 합류한 사람이 불편해지면 굉장히 그 여행 자체에 대해서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건 여러분들 아마 다 경험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삶의 어떤 후반기를 같이 할 때 내가 누구와 함께 할 건가 그 다음 이제 그 사람하고 어떤 식으로 지금 함께 할 건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만족도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 배우자, 여러분들 가족하고 같이 관계를 지금 돈독하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퇴직 준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퇴직 준비는 이꼴 이제 돈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지금 단편적인 부분이지 그게 퇴직 준비의 전부가 지금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돈 이외에 어떤 부분들이 이제 퇴직 생활에 퇴직 후에 어떤 그 생활에 필요한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좀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돈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내 어떤 삶을 약간 이제 편하게는 만들어 줄 수가 있지만 우리의 어떤 그 삶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최종 목적은 사실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돈에 대해서 어떤 급급하기보다는 돈 이외의 부분들 내 삶의 목표를 지금 분명히 세우고 난 다음에 누구와 함께 할 건가 어떤 식으로 지금 내가 충실하게 시간을 보낼 건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목표를 더 먼저 세우시는 게 여러분들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내가 지금 실제로 이제 퇴직을 하시는 분들의 지금 인터뷰를 조금 이제 해보면 가장 그분들이 고민하는 게 시간이 많은데 이 시간을 어떤 식으로 지금 그 잘 쓸 건가 그러니까 외로움하고 지루함과의 어떤 싸움이라고 생각을 지금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삶의 목표가 뚜렷하지 않으면 퇴직 후의 삶이 굉장히 지루해집니다. 시간이 많고 이제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지루함을 느끼게 되면 뭔가 새로운 자극을 느끼면서 자기 어떤 존재감을 찾아야 되는데 흔히 말하는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 중독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인생 자체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행위들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정적인 상황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를 잘 세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진정한 퇴직 준비라고 지금 하는 부분들은 몸과 마음 모두가 다 충만한 그런 준비가 진정한 퇴직 준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제대로 된 퇴직 준비라고 지금 하는 건 앞에서 계속 이제 설명드린 건강, 삶의 목적, 외로움, 그 지루함 혹은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따분함 이런 그 외에 퇴직 후에 노후 자금을 이제 준비하는 걸 진정한 퇴직 준비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5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좀 부족하게 되면 퇴직 후의 삶에 어떤 식으로든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 이제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준비 상태 그걸 차분하게 돌아보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이제 채울 건가에 대한 방법을 찾는 게 진정한 퇴직 준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준비가 착실하면 착실할수록 퇴직 후에 그 결실을 지금 맛볼 수가 있기 때문에 노력에 헛된 노력이 지금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